네. 코벤트리 대학의 안드로이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라는 과목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 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아마도 실제 대학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녹음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각각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실제 과목을 듣기 전에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꼭 기본을 다진 다음에 학습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권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이 교재가 코벤트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제 교재이고요.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론적인 내용도 진행을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즉 사용성이 어느 정도 보여질 만한 앱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레포팅을 하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험,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는 전체적으로 전체 이 교육 과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드로이드라는 학습 과정과 어떻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의 특징,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와 몇 가지 자료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유학에 가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먼저 다지고 이해를 하고 배운 상태에서 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요. 계속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과정은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물론 자바와 몇 가지 관련된 도구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본 언어가 자바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바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구현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좋은 형태의 API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언어 혹은 도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이것을 API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바를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가 자바이기 때문에 자바를 잘 알고 있고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안드로이드를 공부하고 또 개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안드로이드의 전체적인 어떤 형태, 구조는 XML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ML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XML을 어떠한 식으로 다루고 있고 또 어떠한 XML들이 실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의 구조를 정의하고 컴파일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바꾸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들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습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 그래들이라는 개념은 그 내용과 규모가 좀 큰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역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뷰와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사용자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UI 컴포넌트들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장소에 갔을 때에 통지가 오거나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어떤 시도를 받아서 사용자한테 안내를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UI가 없는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면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작하는 서비스, 이 두 가지가 크게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그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뷰라는 화면 위에 올라가는 버튼이나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 구간,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정 중에는 당연히 UI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뷰와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뷰와 구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문자 메시지 혹은 어떤 텍스트 같은 것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록 나만, 사용자의 나, 주인이 나만 사용하는 기기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보안, 이런 곳에 좀 더 민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장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또 그 교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당연하겠지만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테스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는 우리는 이제 흔히 핸드폰만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레이어, 뭐라 그럴까, 동영상 재생기 또는 음악을 재생하는 부분, 또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안드로이드 OS가. 그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안드로이드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이런 데서도 안드로이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는 챕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였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픽,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뒤에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이 특정한 컴포넌트나 특정한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동작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요. 또 많이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케이션, 그 다음에 맵, 위치 정보와 지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맛집 찾기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요구되어지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녹화를 하고 또 별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학 가셔서 실제 이것들을 학습하시기 전에 이곳에서 한번 쭉 다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도구를 다운로드 받고 동작시키는 것도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도 많이 걸리고요. 컴퓨터 CPU 용량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이 좋은 곳에서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실제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모바일이 왜 중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오피스류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주도했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당연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서비스 베이스로 해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자고 그러면은요, 당연히 그 모바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 소비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사용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어떤 상태 정보죠. 위치라든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교실에 있느냐 아니면은 저 밖에 버스를 타고 있느냐 지금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특정한 컨텍스트 상태 정보에 따른 정보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셀룰러는 일반적인 우리 LTE 데이터가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장치라는 거죠. 내가 쓰는 것이고 항상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사용자한테, 고객이라고도 하죠. 일반 유저한테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정보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그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핵심으로 볼 것이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이후 챕터에서는 계속 조금 더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개인화된 장치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죠. 또 안드로이드도 보면 다양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 아까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은 그 통신 장치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면 뭐라 그럴까, 그 우리 지자계 센서도 있고 가속도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잖아요. 조도 센서도 있고 그런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컨텍스트, 사용자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 또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는 모바일 앱의 특징과 관련해서 수익 구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앱스토어에서 유료 다운로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또 유료 다운로드도 있지만 가입 기반, 예를 들면 1년에 뭐 $1, 1년에 뭐 $10,000 이 정도의 어떤 건 가입비를 받고 유지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것과 별개로 사용자한테는 무료로 뿌리지만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는 식으로 해서 광고 기반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태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브스크립션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가입 기반의 앱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안드로이드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겠냐 정도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과목과 교재가 어떠한 식의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걸 설명드렸다면, 지금은 실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 프리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로서의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구글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다운로드하고 변경을 해서 컴파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안드로이드 기반의 TV 혹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당연히 소스 저장소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스를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장치에 적합하도록 소스 일부를 바꾸고요, 예를 들면 해상도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동작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사용한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구글의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제품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은 접속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인증한 어떤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지만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즉 구글의 앱 스토어죠. 그 마켓에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맵이라든지 이런 구글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안드로이드가 프리고 오픈소스라는 이 개념의 의미, 소스는 오픈되어 있다. 하지만 구글의 인증을 받아서 구글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고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또 다른 얘기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픈소스인 거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다양한 도구도 대부분 오픈소스, 즉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생태계, 또 조금 더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겠지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여기 안드로이드 누가가 나와 있지만 더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자 이름을 따가지고 버전명을 쭉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과자명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히스토리가 어떻게 같냐라는 것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는요, SDK 버전 또는 API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한 이 장치들, 이 버전들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나는 어느 시점 이후에 안드로이드 장치를 다 지원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적합한 API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와 젤리빈이라는 것에서 좀 크게 좀 나뉘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루가나 이제 그 이후 부분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할이 된 이후에는요. 여기 보시면 논리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팝, 마시멜로,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논리팝이나 마시멜로 정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버전까지도 다 지원한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후에 실습할 때는요, 이 각각에 대한 특징과 또 각각을 타겟팅해서 개발할 때 주의할 점은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장표는 약간 조금 시대에 조금 떨어져 있는 장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0이 아니라 훨씬 이후 것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대표적으로 여기 봤을 때요, 논리팝 정도를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은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요. 최소한 마시멜로우 정도까지는 좀 지원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누구한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줘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최근 장표를 이용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지요. 예, 이것이 지금 안드로이드의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조금 예전 스타일이긴 한데요. 일단 이것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역시 다시 한번 그 커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다시 보완된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소록 같은 경우,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전화를 거는 그런 응용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바로 그 밑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매니저라는 거는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안드로이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액티비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창과 그다음에 뷰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제어하는 것을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커널, OS가 동작하는 단이 아니라 그 윗단에서 뭔가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그러고요. 그 액티비티 매니저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도 당연히 UI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요. 그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OS가 원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해야 하고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액티비티 매니저의 기능을 빌려 쓰고 즉 요청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겠죠. 바로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기본 구조들을 구성을 해놓고 그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의미와 관계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윗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능이 동작하는 함수의 기능 단위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킷이라고 있습니다. 웹킷은 뭐냐면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HTML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HTML 해석을 하고 적절하게 그 HTML의 요소를 화면에 뿌려지는 기능들을 구성하고 또 사용을 해야겠지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웹 브라우저가 될 것이고 그 웹 브라우저의 UI를 관여하는 것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액티비티 매니저가 되겠죠. 즉 브라우저와 액티비티 매니저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어떤 UI적인 구성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 그러면 실제로 HTML을 해석하고 웹 브라우저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웹킷이라는 모듈, 라이브러리 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QLite라는 게 있는데요. SQLite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가벼운 형태, 즉 여기서 가볍다는 개념은요. 적은 메모리에 적은 CPU 파워를 가지고도 동작할 수 있는 DBMS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즉 SQL 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QLite라는 그 SQL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들어보신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SS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안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모듈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lib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C 함수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printf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제공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으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다 자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이 부분들은 또 대부분 또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로우 레벨의 라이브러리, 다음에 커널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 단이 연결돼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C 언어처럼 바이너리를 다 만들어져가지고 동작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석이 돼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자바 같은 경우는 JVM이라고 해가지고요. 버추얼 머신 위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라는 그 위에서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드로이드도 당연히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JVM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아니라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JVM을 쓴다 그러면 또 자바 측과 관련된 어떤 라이선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안드로이드는 달빅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 자바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 특허 때문에 좀 싸움이 일어났고 좀 알고하고 있지요. 네, 그런 문제들이 기인한 어떤 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리눅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눅스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들이 존재하죠. 드라이버는 뭐냐 하면은요, 안드로이드 장치, 기기에 만약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이 꼽혔다면 메모리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USB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액정,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키패드 드라이버 이런 드라이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드라이버들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드라이버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예를 들면 삼성 거, LG 거 또는 어디 중국의 특정한 제품을 안드로이드 장치에 붙이더라도 동작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계층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한번 와닿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켰어요. 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중에서 여기 있는 아키텍처 중에서 리눅스 커널에 여러분 리눅스 커널은 이닛 프로세스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리눅스 커널에 이닛 프로세스가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리눅스 커널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올리겠죠, 메모리에. 왜냐하면 하다못해 메모리가 붙어야 프로그램은 동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또 커널의 역할 중에 하나가
프로세서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세서와 서비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와닿지 않으신다 그러면 EXE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를 따지게 되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뒷단에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사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쭉 올릴 거고요. 바로 그런 서비스들과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도 당연히 그 안에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부팅이 되자마자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는 구조가 끝난 다음에 그 이니 프로세서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들이 쭉 올라간 다음에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고, 사용자들은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청을 해서 실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이 과정에서는요, 지금 몇 가지 빠져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깊이 실무적으로, 저 같은 경우 오랫동안 안드로이드를 개발했었는데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C 언어로 개발하는 부분도 일부 알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팅이 필요하면 커널 레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체적인 과정에서는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즉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동작하게끔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요. 다만 그것만 알기에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아랫단에서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구조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동작하게 되는지도 함께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전체 그림은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옛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런타임 구조도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역시 이후에 진행하면서 녹화를 하고 또 설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의 구조, 다음에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드로이드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으니까요. 실제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필요한 도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리소스는요, 그냥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클립스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클립스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최근에도 몇몇 자료들은 이클립스로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때문에요. 이클립스는요,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개발 도구인데요, 그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클립스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플러그인, 도구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게 조금 더 편리한 도구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예전 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품질 수준이나 성능이 이클립스 기반으로 한 도구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SDK가 들어가 있겠죠. SDK는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킷입니다.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킷, 도구라는 의미인 거죠.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도구들이 있고, 툴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툴들은요, 컴파일러, 우리 알고 있는 GCC, 이런 컴파일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자바 그 런타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긴 하지만, 여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관련된 그 버전별로 SDK가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안드로이드는 다양한 버전에 따라서 쭉 존재를 해서 마시멜로도 있고 위에 누가도 있고 최근에는 다른 것들도 여기에 나왔지요. 그 버전에 적합한 API 레벨로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SDK 개발 도구가 버전마다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API, 내가 원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원하는 SDK 버전을 설치한다. 그리고 만약에 에뮬레이터, PC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띄워서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역시 해당 버전에 해당되는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SDK 버전. 내가 어떠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타겟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실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몇몇 이렇게 도구들을 책이라든지 리소스 자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들은 당연히 찾아보아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문제나 궁금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요, 안드로이드 개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트레이닝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뒷부분을 빼고요. developer.android.com에 가시면 여러 가지 개발 문서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고요. 시중에 어떤 도서를 사거나 온라인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보더라도 그 안드로이드 개발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겠습니다. 일부는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1번부터 11번까지 교재 있었잖아요. 우리 교재도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계속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폰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몇 가지 기억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네이티브 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이티브 앱, 여기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웹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SDK, 즉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별도의 서드파티,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API를 개발한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을 거고요. 성능적으로는 제일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웹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웹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HTML 형식 그대로를 HTML 형식 그대로를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형태를 감싸서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장점이라고 그러면 서비스를 잘 구성해 놓으면 이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즉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이해하고 API를 이해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그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게 웹앱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당연히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즉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반응 속도 같은 게 느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역시 네이티브 앱이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조도 센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네이티브 앱보다 많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 앱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내부 구조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더 쉽고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이티브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웹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이 개발이 좀 더 쉽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 실제 구성되어 있는 웹 서버와 연동하는 데도 좀 더 유연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웹이라는 어떤 생태계 자체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웹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웹과 유연하게 동작을 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즉 웹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 붙어있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하이브리드 앱은 자바스크립트의 특정한 모듈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그런 액세서리의 기능을 연동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을 지원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폰겟과 같은 겁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 폰겟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져다가 쓰고 싶으면은 폰겟에서 제공하는 함수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특징은 그냥 이름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저는 무난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호환성이라든지 사용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라든지 얼마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의 폭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네이티브 앱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데요.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우리 같이 설치하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동영상 말고요. 이 이후에 동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요. 하나씩 같이 따라가면서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설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영상은요. 전체적인 개요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 엔진을 설치를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 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화면 캡처가 맥에서 된 거고요. 실제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윈도우 버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말은 뭐냐면 메모리도 좀, 우리 노트북에서 개발할 때 메모리도 좀 풍부해야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4기가 정도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에뮬레이터 있잖아요. 만약에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양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드시면요. 차라리, 그리고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으시면 안드로이드를 연결을 해서 직접 개발하시는 게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보는 에뮬레이터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건 나머지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인스톨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요. 계속 넥스트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이 어떠한 프레임워크, 어떠한 버전에 최적화될 것이냐는 것은 결정을 해야겠죠. 롤리팝이냐, 마시멜로우냐, 키캣이냐, 이런 부분. 키캣은 요즘에 많이 쓰진 않겠지만요. 예,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모든 SDK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운로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도 많이 차지하니까 딱 타겟팅한 몇 가지의 SDK만 설치를 해서 동작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SDK라고 되어 있지만 원하는 SDK, 원하는 버전의 SDK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라. 그런 얘기인 거고요. 컴플리케이션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하게 되면 메뉴 안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실제 코드와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타겟팅하는 SDK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클립스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대안으로 이클립스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진행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클립스에다가 ADT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툴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만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것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는 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리 엔지니어 경험이 많더라도 실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은 이클립스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구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DK 업데이트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건 나중에 도구를 보면 나와요. 도구에 보면 메뉴에서 원하는 SDK를 새로 다운로드 받거나 컴플리케이션 하는 작업들인 거고요. 요거는 이 장표를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실제 다음 영상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부터 쭉 따라가시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메뉴 체계와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SK 버전에 따라서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가 최신 버전 설치되어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버전을 개발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퀴켓 있잖아요. 퀴켓 이하의 버전은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마시멜로우 이후이거나 롤리팝 이후 정도가 되면 저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에뮬레이터도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고요. 에뮬레이터 설치하지 않으면 뜨지 않을 거예요. 그 에뮬레이터도 설치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HAXM이라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데 엑셀레이터입니다. 즉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흉내낸 어떤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장치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렌더러라고 하는데요. 그때 하드웨어 가습 장치.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그래픽카드 좋은 거 꼽으면 게임이 잘 되잖아요. 그 그래픽 처리 속도가 좋아져서 예,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할 텐데요. 안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좀 운이 안 좋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만약에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동작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특정한 이유 때문에 버추얼박스와 같은 가상머신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동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런 스택 오버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 혹은 몇 가지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성능과 관련된 Q&A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된 Q&A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에뮬레이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쭉 넘어가는데요. 이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도구 보고 버튼만 클릭할 줄 알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이후 영상에서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게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 테스트까지 다 다룰 만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테스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더더욱이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잘 확보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테스트 가능한 코드까지도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구조를 이용해서 개발과 동시에 코딩하는 것과 동시에 빌드하는 가운데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 공학적에서는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D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개발하는 소스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 테스트 코드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테스트 코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디버거블이나 이네이블, USB 디버깅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만든 코드가 에뮬레이터에서도 동작을 해야겠지만, 즉 어플리케이션이 에뮬레이터에서도 동작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실제 장치에서도 USB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만든 앱을 다운로드해서 동작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조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 세트에서 테스트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코드상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실제 이 장표에서는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요, 혹시 개발자 모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안드로이드의 그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버전 정보가 나오는데 그거를 5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개발자 모드에서 디버그 모드를 활성화시켜 줘야지만 실제로 다운로드와 디버깅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하고 다운로드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우리 조금 더 진행을 더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여기 보면은 헬로 안드로이드죠. 아마 C 언어를 공부하셨거나 다른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헬로 예제를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도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예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보통은 요즘에는 처음부터 다 만들지 않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개발 도구가 기본적인 코드와 구조를 다 잡아줍니다. 우린 이거를 위저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요, 넥스트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채워놓으면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즉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실습할 때는요, 프로젝트 이름,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함께 이렇게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구성을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 Minimum Required SDK라고 있습니다. 아까 SDK 버전, API 레벨, 우리가 어느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지원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는 가운데 미니멈 SDK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2.0 프로라고 되어 있네요. API 레벨은 8이고요. 이것보다 더 예전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버전을 보통은 요즘에 지원을 하겠지요. 최소 논리팝 정도는 지원하겠지요. 5.0. 자,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기본적인 이렇게 프로그램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뷰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렇게 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이런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빌드를 하고 에뮬레이터나 혹은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작화 시키면요, 이런 구조의 프로그램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아웃은 이후에 설명이 될 겁니다. 레이아웃, 그다음에 텍스트, 버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UI를 원한다면 이러한 화면 위에다가 각각 UI들을 드래그하거나 수동으로 에디트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속성을 정리를 하고요, 하나씩 기능을 연결을 하면서 개발이 진행되게 되겠지요.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보통의 개발 도구 또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메뉴 있고요. 윗단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툴바가 당연히 있겠죠. 내비게이션 바라고도 합니다. 이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스테이터스 바가 있네요.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타이틀 에디터, 그러니까 에디터 4번 에디트 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코딩하는 부분의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인도어를 내가 지금 선택해서 활성화시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창,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창은 이 정도가 되는데요. 당연히 편집창 중요할 거고요. 상태창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오류가 나거나 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안드로이드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메뉴나 도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오류 메시지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즉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쳤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최신의 그 개발 도구들은 실제 타이핑하는 순간 뒷단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오류가 생기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물결 표시를 보내줘서 이 부분에 코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CPU 자원을 더 많이 쓰긴 하겠지만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개발 환경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진 타입이고요. 뭐 직관적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뷰라고 해가지고요, 이쪽 땅에서는 프로젝트 구성, 다음에 파일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탐색창에 보면 윈도우 시스템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탐색창을 보면 폴더별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구조들은 실제 개발할 때 어떠한 단계이냐, 내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거냐에 따라서 이 구조는 바뀔 수 있고 또 바꿔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안드로이드 아나토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
소스 코드도 있고, 이쪽에 보면 어떤 구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소스가 있고요, 아웃도 있고요,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이거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거로 바꾸면 다른 것들도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번 기회에 조금 기억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e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뭔가 제너레이트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 자바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요, 뒷단에서 계속 컴파일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임시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XML로, 여기서 말하는 XML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파일 형식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전용의 형태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즉 중간 산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들은 아까 그레이들의 개념이 실제 시스템을 빌드를 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RES는 리소스예요. 뭐 이미지 같은 그런 파일들 또는 화면 배치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이는 자바가 소스 코드, 동작하는 소스 코드라고 그러면 RES는 이 자바 코드, 안드로이드의 그 코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느 플랫폼 버전부터 지원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앱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액티비티라는 게 있을 거고요. 액티비티의 개념은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액티비티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편집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미지가 프리뷰가 되는 창이 있을 거고, 실제 이 창이 아니라 내가 에디팅하는 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지만 프리뷰하는 창, 프리뷰하는 액티비티, 편집하는 창, 즉 편집하는 액티비티, 이렇게 액티비티는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다는 그 정보도 어딘가 넣어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담고 있는 게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내 주소로 접근을 해서 네트워크로 막 뒷단으로 해커한테 내 주소 정보를 쏘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특정한 권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우리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manifest.xml에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술을 해줘야 되고요. 또 안드로이드 OS가 최근 버전에서는 어떠한 것까지도 강제가 되고 있냐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되고 동작할 때 사용자한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를 접속하고 사용할 텐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공지팝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확인을 눌렀을 때만 동작하는 그런 구조로까지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걸 따져봐라 그러면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한데 우리 현재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니페스트 파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와 리소스 파일, 마지막으로 그레들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너레이트 파일은 그냥 일단 필요하면 참조한다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매니페스트 파일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여러 가지 속성을 담고 있고요. 또 저 부분이 잘못되면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을 안 하거나 특정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바 파일은 많이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manifest.xml이라는 파일, 그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뭐 매니페스트, 여기 매니페스트 샘플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 최소 SDK 버전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타겟 SDK 버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가 있죠. 액티비티. 이 어플리케이션은 액티비티가 하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액티비티 이름은 메인 액티비티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정도 구조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제 나중에 우리가 액티비티를 만들고요, 필요한 권한을 설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봐야 좀 더 많이 와닿을 수 있고요, 머리에 남을 수 있거든요. 역시 이후 동영상에서 그거는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니페스트는 API 레벨, 그 다음에 원하는, 요구하는 하드웨어 어떤 이를테면 센서를 내가 사용하겠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고요. API 원하는 레벨도 함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후부터는요, 역시 개요의 연속이긴 한데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안드로이드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액티비티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구조로 동작하구나 라는 정도를 그냥 귀로 들은 느낌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 동영상 강의와 그 다음에 실제 실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함수 하나하나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안에 코딩을 해낼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액티비티는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어떠한 기능이냐면 눈에 보이는 U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용자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저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특정한 제어, 버튼을 클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스와이핑을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입력받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가 지금은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하나만 얘기하겠지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들은 서로 간의 독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계산기 UI를 놨고요. 여기에는 이미지 뷰어 UI를 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앱은 계산기 UI도 제공하고 이쪽에 이미지 뷰어 UI도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액티비티가 두 가지가 되겠죠.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UI가 두 개인 거니까 이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당길 거고요. 자, 올라가면은 매니페스트라고 아까 설명드린 그 안에 이 두 가지 액티비티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제공이 되겠지만 이 각각의 액티비티는 별도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미지 뷰어를 띄울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시점에서 계산기 액티비티를 띄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코딩과 함께 연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액티비티가 있고 액티비티는 좀 각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액티비티는요,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요.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요, 액티비티가 만들어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사용자한테 인터랙션을 취해지고, 또 하나는 다른 액티비티한테 가려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산기 액티비티가 떠 있는데, 그 위에 이미지 뷰어가 액티비티가 떠 있다면, 계산기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비티가 종료되기도 하거든요. 종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즉 보면, 액티비티가 처음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크리에이트 만들어질 때, 시작될 때, 사용자한테 막 보여주려고 할 때, 리즈민 상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액티비티 러닝 상태,
다른 액티비티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덮었을 때 그럼 뒤에 있는 것은 포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 동작하지 않을 때, 종료될 때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액티비티를 동영상 플레이 액티비티를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에이트가 되고 사용자한테 진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전화라는 액티비티가 딱 위에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영상 플레이어는 다른 액티비티가 덮었기 때문에 포즈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동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은 스타트할 때 동영상을 재생을 시작을 했다면 포즈 상태에서는 동영상을 멈춘 상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재생을 함으로써 배터리 낭비라든지 그 CPU 파워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 식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부분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요. 종료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X 버튼이 있어서 X 버튼을 종료하면은 이 응용 X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죠. 즉 꺼져버리죠. 사라져버리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X 표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 보면 백키를 누르게 되면 마치 종료되는 것처럼 액티비티가 사라지잖아요. 즉 어플리케이션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사라진 게 아니라 뒷단에서 그냥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은 언제 사라지냐? 즉 그 액티비티는 언제 없어지냐? 그것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관리를 합니다. 적절한 리소스 상태, 안드로이드 시스템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원이 부족해지면 불필요한 액티비티,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스스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질 않지만요. 아까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동일하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중요한 구조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액티비티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하나의 용어로 레이아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레이아웃은 액티비티를 이해하고 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여지는 구조라고, 보여지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창 안에 버튼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에디트 편집 창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가로 모듈 세로일 때는 어떻게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정의해 놓은 것이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비티가 5개가 있다고 그러면 5개의 레이아웃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각각의 창이 별개라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레이아웃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레이아웃 속속이 쭉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위드 사이즈 이런 게 보이죠. 당연히 크기나 폭, 넓이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에 보면 with size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레이아웃은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릴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릴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좌표를 따져요. 즉 버튼이 하나 여기 있다면 이 버튼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갖고 동작하는 게 릴러티브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가는 레이아웃도 있고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요. 어떤 특정한 제약 조건을 갖고 동작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이건 이후에 실습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기본 레이아웃이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레이아웃이라는 게 존재한다. 레이아웃은 액티비티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뭐 마찬가지로 계속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도구들이 제공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레이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요 이렇게 별도의 그 프로퍼티 창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부분이니까 아마 이후에 개발하시면서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코딩 더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액티비티가 뭔지 우리가 알았고요.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액티비티의 구조를 정의하는 게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레이아웃의 특정한 컴포넌트, 그쵸?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객체들을
배치를 시켜야겠죠? 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치 우리가 위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워포인트 또는 이런 도구에서 이렇게 도형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리소스나 원하는 자원을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시키고 각각의 속성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로 그 내용이 디자인 모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빌드해가지고 에뮬레이터에서 돌리게 되면 바로 동작을 합니다. 쉽게, 자, 대표적으로 텍스트 파일, 버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굉장히 쉽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각각 뷰들 있잖아요. 이 뷰, 이 컴포넌트마다 속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속성들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의 특성, 레이아웃의 종류, 그게 상대적인 레이아웃 위치를 얘기하는 릴러티브 모드냐, 리니어 모드냐, 컨스트레인 모드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배치하는 방식이 좀 다양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릴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막 중복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별도로 역시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오토 제네레이터라고 되어 있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배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비티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속성을 제어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본 소스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거 한번 타당한지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코딩을 한다면 그 코딩한 내용이 디자인 모드에 그대로 반영되겠죠. 이거 디자인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즉 디자인 모드에서 편집을 하고 구성한 내용이 소스 코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반면 소스 코드에서 코딩한 내용이 디자인 모드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양방향을 다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진행을 하면서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set on click listener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스를 이해하시려면은요. 자바와 관련된 클래스라는 부분 있잖아요. 다형성이라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일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리스너라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개념들인데, 그래서 지금 딱 보자마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버튼 하나 올렸잖아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는 동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누르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어떠한 결과가 사용자한테 보여지고 싶은데 그것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벤트 핸들러랑 연결한다고 하고 또 다른 말은 리스너를 연결한다고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코딩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코드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버튼에 아까 그 버튼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set on click listener 해가지고 코딩 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디자인 모드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on click이라는 부분에 함수 이름을 넣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해봐야 아는 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면서 차근차근 봐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할 텐데요.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는 서비스라는 게 있고 액티비티라는 게 있죠. 자, 서비스를 일단 둘째 치고요. 액티비티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버튼과 같은,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죠. 텍스트 같은. 예, 그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액티비티라고 그러고 이 액티비티들은 다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그 각각의 컴포넌트, 버튼과 이미지 창과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위치를 조정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그쵸? 레이아웃이고 그 레이아웃의 컴포넌트들, 버튼과 같은 것들을 올리는 방법은 여기서 보여줬던 디자인 모드에서도 레이아웃 다음에 여기서 보여진
이렇게 디자인 모드에서 쭉 배치를 할 수 있었고, 기억하시죠? 디자인 모드에서도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디자인 모드 중에서 진행을 하면요, 이렇게 프로퍼티가 보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아마 각각은 둘째 치고라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액티비티가 있다. 액티비티는 당연히 레이아웃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화면 배치니까 레이아웃의 중요한 거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다. 당연하겠죠? 자, 배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리스너. 아까 말씀드린 리스너. 버튼을 눌렀을 때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코딩에서도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디자인 모드에서 프로퍼티라는 그 창에서 속성 창에서도 기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결국 같이 하나씩 텍스트, 하나씩 코딩을 하면서 해봐야지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계속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안드로이드가 뭐고, 안드로이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내용들을 쭉 전개를 했고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라는 것도 봤고,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잠깐 눈으로 그냥 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UI와 관련된 중요한 액티비티, 레이아웃, 그리고 그 리스너,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함수 연결하는 부분도 봤고요. 또 좀 더 올라가면 매니페스트 파일 이런 것도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초기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한테 눈에 보여지는 창을 가진, 인터랙션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구성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일단 나열을 한 겁니다. 서비스는 일단 둘째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개발과 직접적인 코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 우리가 개발한 코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혹시 실수했을 때 어떻게 원복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뭐 코딩을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어제 코딩한 것을 오버라이팅해서 날려버렸다. 그럼 우리 일상적으로 복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보여드린 Git이라는 어떤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도구를 연결하게 되면요, 형상 관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발한 코드를 그 시간대별로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커밋한 시점별로 쭉 지정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아마 나중에 여러분 학교 가셔서 실제 교수님으로부터 과제를 받고 소스 코드를 제출하실 때는요, 이런 Git과 같은 소스 레파지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 레포지토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 그 레포지토리의 URL을 아마 보내셔야 될 거예요, 교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Git을 사용할 수 있는, Git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 Git이라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도구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지금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현재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예, 그래서 Git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써보지 않으면 좀 알기는 어렵겠지만요. 자, 버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Git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다. 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말하면 형상 관리를 위한 도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시스템의 소스의 형상, 이미지,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가져올 수 있다. 복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또 다른 장점은 혼자 개발하는 거면은 그냥 우리가 지속적으로 백업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코업을 하는 경우라 그러면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수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각각 개발한 다음에 하나의 코드를 합치는 필요성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구 차원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브 버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Git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쓰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서브 버전이라는 것도 많이 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Git에 보면 뭐 헤더, 마스터, 오리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그 헤더, 마스터, 오리진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레포팅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레포트를 할 때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번 Git 레파지토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우리 계정을 만들고 직접 기시라는 어떤 그 저장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집어넣고 실제 링크를 한번 따보고 링크 URL을 따보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실습 가운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GitHub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예요. 로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GitHub는 관심이 있으시면은 요즘에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그 서비스고요. 여기 비트버킷이라고 있습니다. 깃과 비슷한 형식인데요. 하나의 서비스고요. 아마 어떤 교수님은 비트버킷을 이용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라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 안드로이드를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뭐 그 정도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됐죠? 예, 뭐.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예. 뭐 이닛을 할 거고요. 여기 리모트 애드, 푸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git init 저장소를 만들고 리모트 애드 원격에 저장을 하고 푸시 실제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 git은 이렇게 구조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이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예.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1단원과 관련된 부분을 마칠 텐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도 오늘 짧게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도 좀 느끼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용어만 기억해 주시고 이후 동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학습을 하고 따라해 보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마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는 좀 이 전체적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권장해 드리기로는 꼭 유학 가셔서 교수님 과정을 통해서 레포팅을 하고 학습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익히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Q&A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자기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시간도 그 학교에서는 많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 레포팅 수준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이 현장에서 좀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을 하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실제 가셔서 진행을 하시고 가셔서 지금 제공해드리는 동영상을 보셔도 좋긴 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초반에 많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하고 그 SDK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정도는 꼭 한번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맨 앞장에 있었지만 각각 이제는 액티비티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응용을 어떻게 꾸밀 것이고 센서와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로케이션은 어떻게 얻을 것이고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전체적인 실제 교재, 이 교환을 통해서 같이 쭉 진행하는 내용들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더 최신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간간히 또 별도로 포함이 될 거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